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추정되는 감독관까지 모두 19명의 감독관이 긴급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사용을 승인해서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표 수치도 역시 500명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역시 계속 이 500명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 감염 사례만 봐도 500명이 넘습니다. 516명. 서울에서 260명, 경기에서 137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는 그 시점부터 효과가 나온다곤 하는데 지금 이 시점 되면 이제는 조금씩 좀 감소하는 추세가 나와야 2단계 효과가 있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 2단계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 번 아마 많이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이런 거리두기 자체도 지금 격상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과 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수능도 지금 오늘 보고 나는데 사실 수능 후에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수능 이후요. 네, 그때도 아마 확산세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수도권에서 약간 2단계로 되다 보니까 지방으로의 풍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쉽게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겨울이라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는 지금 하나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산은 아마 계속될 거고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되면 일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또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부 차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해외 입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계속 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폭넓게 확진자를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태로 이런 식으로 뭐 나오시는 곳만 찾아다니다 보면 아마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 당국에서는 조금 폭넓게 검사를 좀 시행을 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좀 꼭 도입을 해주시고요. 수능이 끝나는 오늘 이후부터 수능생들과 감독관에 대해서 검사를 좀 꼭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증상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전수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전 국민을 하면 좋겠지만 전 국민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여러 이제 단체들이 많은 곳에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PCR 검사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마 또 그것이 의료진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의료진이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의료진이 숙달된 의료진이 검사를 한다면 조금 더 양성률은 높게 나오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10시 정각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국어 영역이 끝이 나고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이 조금 될 텐데 어제도 대전에서 감독관인 교사가 확진돼서 감독관 분들이 한 19명 정도 교체가 된 바 있기도 하고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불안한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거의 5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감독관까지 합하면 그분들 중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예요. 네, 그래서 우선 수능을 볼 때는 학생들은 최대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식사 시간에도 잠깐 식사할 때 외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뭐 자주는 안 먹는 게 좋겠죠.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걱정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시험 볼 때 분명히 영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 분명히 마스크를 내리거나 헐겁게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는 환기를 좀 춥지만 시간마다 꼭 환기를 해주셔야 예. 되는데 이 교실이 맞바람이 잘 치게 돼 있지 않아요. 보시면 복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한쪽으로밖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기 자체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생들이 힘들지만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 하고 시험을 잘 본 후에는 정부 당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셔야 네. 앞으로 남은 논술이라든지 수시나 그런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 쉬는 시간마다 그러면 교실문들은 다 창문이 다 여는 열려 것이 있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감염된 사례를 보더라도 밀폐된 공기가 계속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방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난방을 하면 이게 떠다녀요. 바이러스가 건조해지면서 훨씬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 춥겠지만 환기는 해주고 학생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이후 확산이 더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좀 해주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 사실 스트레스를 풀고 싶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서 또 어디 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 외부에서 만나는 것들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호텔방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경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논술고사나 이런 추후에 있는 시험, 추가적인 시험 일정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업, 호텔업 이런 곳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파티는 금지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정부에서 지침을 지금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안에서 파티를 하면 당연히 감염이 될 수가 있죠. 단순히 식사하는 걸로도 감염이 되는데 파티를 한다는 건 거의 하루 한나절 이상 거기서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감염이 되면 가족이 감염될 수가 있고 본인뿐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은 전부 논술이고 아무것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정말 수능 끝나고 완벽히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가족끼리 가벼운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상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117명입니다. 어제보다도 한 10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실 병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은 한 50개 정도, 조금 더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병상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늘면 그거는 비례하게 중환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진자가 늘면 그중에는 가족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고령자가 감염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요양원이나 취약계층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중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초기에 잘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해서 중환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중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실을 빨리 마련하라. 중환자 병실은 절대로 빨리 마련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기존의 사립병원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좀 이용하자. 기존의 사립병원은 중환자가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정부 당국에서는 사립병원의 중환자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지만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던 중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중환자 병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환자를 만들지 않게 기초적인 게 더 중요한 거죠. 생활치료시설을 더 1인실로 확충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중환자로 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병동을 지금 보니까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러시아 선박 그런 분들의 확진이 되면 다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는데 해외 입국을 같이 막아야죠. PCR 검사를 2중, 3중으로 하거나 항체 검사를 해서라도 중국처럼 해외 입국을 막아주셔야 그나마 우리나라 병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치료를 못 받을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안 가게 막는 것이 첫 번째
번째고 예. 그래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 뭐 중환자 병실을 늘려야겠지만 겨울에는 중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병원 자체를 확충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지금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국공립병원이나 이런 민간병원에서의 중환자실을 좀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중환자실 자체가 이미 민간병원도 꽉 차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중환자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바로 뭐 한 달 만에 뚝딱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립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중환자가 항상 넘쳐요.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몇 개씩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병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전원이라고 해요. 우리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서 그쪽 병원에 있으시면 그쪽 그러니까 멀리 있던 분이 오시게 돼요. 그게 바로 병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중환자를 비워놓는 경우는 참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역시도 6곳 추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그 생활치료센터에 비대면 진료가 도입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의 진료인 겁니까? 네. 생활치료시설은 증상이 없거나 이제 경증 환자지만 어차피 감염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다른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매일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이제 비대면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의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나 생체 신호를 직접 앱에다가 깔아서 직접 의료진한테 전송을 하는 거고 뭐 체온계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산소 포화도 그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겠죠. 그렇긴 한데 그런 생체 신호라든지 임상 증상이 철저히 잘 관리가 된다면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일부에서는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스템을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생활치료시설에서의 어떤 관리에서 병동이나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로 단체 여행을 갔던 참가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결국 9명 전원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행이나 시도 간의 이동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답답해서 가시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 다 감염이 되셨다는 건 여러 번의 식사도 같이 하고 마스크 벗고 대화하는 거고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이번 연말에는 정말 여행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감염이 돼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주 한 달 살기를 체험한 관광객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 지인 가족이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족을 통해서 그 수도권에서부터 이미 감염된 가족이 제주도로 와서 전염을 시켰다라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추측상으로는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있다가 내려가면 지금 뭐 군대도 그렇고 감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본인은 모르지만 그만큼 감염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런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뢰밭을 걷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들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갑자기 자가격리가 지금 7만 명을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급속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500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 분명히 위중 환자 또 많이 나올 거고요. 병동에 입원할 환자 나올 거고 병상은 한정돼 있고 의료 인력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할 시기가 저는 1주 이내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영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화이자의 백신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나 백신을 이렇게 승인한 나라가 있긴 했지만
면역 효과가 검증된 백신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소식? 맞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백신 승인이 됐고요. 미국은 조금 늦어서 아마 12월 10일 날 정도 회의에 네.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이제 공인이 된 거죠.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가 됐었고 또 이제 외부 검증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이 된 거고 영국의 식약청 검증에서 전부 검증을 해서 보통 검증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내는 제출 자료뿐 아니라 로우 데이터라고 그래요. 원래 기본적인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새로 해서 정말로 안정성이랑 효과가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예. 다른 검증한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승인을 한 거고 그런 점에서 미국 입장이 조금 늦었지만 미국도 조만간 이제 승인이 될 거고 영국은 파이자하고 4천만 병이기 때문에 2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걸 이미 화이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 백신 도입을 가장 서둘러서 네.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앞서서 영국이 먼저 이 승인이 난 건 저희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영국이 좀 더 건가요? 서둘러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굉장히 철저히 검증을 하죠. 영국도 물론 철저히 검증을 했겠지만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한 거고 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걸 승인을 하면 그 공급하는 받을 수 있는 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건가요? 이미 이제 그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연말까지는 한 1,0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해진 용량만큼만 아마 접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자, 모더나가 동시에 아마 거의 승인이 나면 연말에 또 맞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아마 미국도 4월까지 정도 돼야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우리 국내도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만 개 정도가 우선 사용되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먼저 맞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준은 취약계층, 사망률이 많이 나오는 계층을 가장 먼저 막는 게 항상 대부분 통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보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거주자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먼저 맞고 그다음에 80세 이상의 고령자, 그 후에 의료진이 맞는 순서고 아마 그것은 거의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그 관련된 이야기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발표를 할 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만약 받아오면 누구에게 먼저 공급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좀 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다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아마 협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모더나, 파이자는 뭐 개별 협상보다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일부 이제 확보를 해놨지만 그게 언제 접종이 될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에 따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취약계층.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질 계층을 먼저 맞는 거기 때문에 저도 요양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령자, 그 후에 의료진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을 먼저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에 관련한 여러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